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슈레딩거가 어떻게 힌트를 얻냐면 바로 이 드브로이, 이 사람의 이 입자는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입자는 파동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원리를 가지고 그럼 입자는 파동이겠네? 이렇게 입자지만 파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입자는 파동으로 내가 설명을 해볼게 그거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파동으로 설명하는 입자의 식을 만들어요.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게 파동 방정식. 파동 방정식은 파동 함수를 푼 결과예요. 파동 함수를 만드는 거지. 이 함수를 우리 fx 이게 함수잖아. x를 대입하면 뭐 결과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요.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거 반대로 되어 있네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게 이제 파동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y 더블 덧 더하기 ay dy 덧 더하기 cy 더하기 d는 0 이거 풀면 이게 2차 미분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y가 어떤 값으로 나오겠죠. y는 어떤 같이 2차 방정식 풀면 x는 이 루트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 함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동 방정식을 푼 결과가 파동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는 드브로이가 만든 물질파 이론을 대입을 해서 입자는 파동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파동 함수를 찾아냅니다. 그 파동 함수를 찾아내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이 파동 함수가 도대체 뭐지? 이거예요. 이게 뭐지? 그 파동 함수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해요. 몇 가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또 설명합니다. 그럼 설명이 잘 되니까 파동을 가지고 우리 에너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동의 에너지.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파동 단원 들어가면 파동의 에너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파장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파동 함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면 이거는 실제 하는 함수다. 그러니까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파동 함수로 나온 어떤 값은 물질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제 값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하는 함수라는 얘기는. 근데 하이젠베르크의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관측할 수 없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아버렸죠. 관측할 수 있는 것만 의미가 있다. 관측할 수 없는 것에 파동함수를 가져다 대더라도 관측할 수 없으니까 그 값은 의미가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슈레딩거는 아니다. 이건 진짜 어떤 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어떤 값이다. 하이젠버그는 그거 관찰할 수 없다니까 그거죠. 관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관찰할 수 있는 값이 아니다. 근데 슈레딩거는 자기가 구해놓은 파동함수를 실제 설명은 못합니다. 이게 뭐의 실체적인 값인지를 얘기를 해야지만 그게 실제하는 함수로 증거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못해요. 요거를 하지만 파동함수도 그 하이젠버그의 행렬역학처럼 지금까지 설명된 이 양자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슈레딩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친숙한 파동 방정식,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친숙한 식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은 다 사람들이 알아요. 물리학자들이 어려운 수학에서나 하는 행렬을 우리가 이제 써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슈레딩거가 쉬운 파동함수로 양자역학의 설명을 잘 해내니까 이제 파동함수로 기울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둘이 똑같은 거예요. 파동함수나 행렬함수나 파동역학이나 행렬역학이나 동일한 결과를 다 보여줍니다. 둘 다 똑같이. 둘은 동일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행렬역학을 창시한 사람이거든요. 보른이. 하이젠버그하고. 슈레딩거 씨. 당신이 만든 파동함수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파동함수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만 실체로 확인할 수 있는 값이다. 그 일부는 바로 존재할 확률입니다. 입자가 존재할 확률.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가리킨다. 당신이 찾은 파동함수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가리키는 거지 그 이외에는 별로 던질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파동이 확률을 나타낸다. 당신이 만든 파동 함수의 파동은 확률을 나타내는데 확률을 의미하는데 무슨 확률이냐면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낸다. 근데 이게 대단한 거거든.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양자역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지금 표현한 이 문장이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 이 파동입니다. 파동의 진폭이 높은 곳에서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자 그러면 파동 이렇게 그리잖아요. 물결파 아니면 줄파동 이렇게 그리는데 파동이 이렇게 있는 건 줄이 모든 곳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파동의 모양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쭉 잡아당기면 파동을 진동시키면 이 같은 줄이라면 동일한 모양으로 진동하겠죠. 그런데 한쪽이 매우 굵어. 그럼 이쪽은 잘 진동하지 못하겠지. 이쪽은 얇아, 가늘어. 그럼 이쪽은 아주 잘 진동하겠죠. 그래서 매질이 달라지면 매질의 개수나 또는 매질이 달라지면 파동의 진동 형태가 달라지죠. 위치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파동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이제 파동함수를 만들었는데 보른이 해석하는 이 파동함수의 결과는 예를 들어서 파동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파동의 진폭이 크잖아요. 진폭이. 그럼 이 부분에 입자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이 부분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내가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다고 치자고. 가운데에 많이 모여 있어요. 교수님 수업을 들으려고 이 옆에 막 모여 있어. 실제는 아무도 없지만. 그러면 이 왜 많이 모여 있는가? 이 부분의 수학적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관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란 얘기야. 여기 이 부분에 입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학생들이 모여들 확률이 높아. 그럼 거기에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교수가 들어왔는데 이 교수는 부채꼴 형태로 다 학생들이 많이 모여. 그러면 그 부분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입자들이 거기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실제 문을 열어서 확인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 방정식으로 다 구해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걸 이제 물리학 공부하면서 2학기 때나 3학기 때 이제 일반 물리학 공부할 때 공부하게 되는데 대개는 이제 안 하죠. 이게 어렵고 자기 전공에 공부할 일도 거의 없을 테니까 순수 물리학을 전공하는 이상 아니면 광학 특히 이제 광학 하는 사람들은 그걸 공부해야 돼요. 광학 그리고 전자과 중에서도 이제 고학년 높은 학년 되면 왜 반도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면 이걸 공부해야 돼. 물론 이제 1, 2학년 때도 이게 나옵니다. 1, 2학년 때도 물리전자공학이나 또는 뭐 이런 거 공부하게 되면 이런 걸 또 선택해서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필수인과도 있고. 그래서 이걸 수학으로 표현한 거예요. 입자가 여기서 발견이 됐어. 그 얘기는 뭐겠어?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발견된 거겠지. 그 얘기는 발견하기 전에도 높은 확률을 여기서 가지고 있었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파동함수의 의미는 그거다 이런 얘기예요. 파동이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 파동이 진폭이 높은 곳, 파동이 큰 곳에서는 진폭이 높은 곳에서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해석으로 양자에 관한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특히 뭐냐면 전자가 수소원자의 전자가 여기에 있거든. 여기에 궤도가 왜 하필 수소원자의 궤도는 여기냐 이런 얘기예요. 궤도가 이 부분의 이 거리에서의 확률이 높게 관측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확률이 높게 계산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의 질량 대입하고 이 원자 핵의 질량 대입해 보니까 여기에서 파동함수를 푼 거죠.
파동 방정식을 풀었어.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파동 함수를 보니까 여기에서 확률이 제일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곳에서 또 제일 두 번째로 높아요. 이런 곳에서. 그럼 전자는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있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려? 그럼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확률이 높으니까. 물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확률상 되게 저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여기로. 그래서 수소원자의 궤도가 이런 궤도들이 띄엄띄엄한 궤도들이 있죠. 그래서 번호를 붙입니다.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번호를 붙이죠. 그 번호에 의해서 이 궤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원자의 에너지가, 전자의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파동함수로 설명했다는 얘기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맞다는 얘기는 맞다, 이게 대단한 거지. 그렇죠? 왜 그런지 몰랐거든, 수학적으로. 왜 여기에만 전자가 있어야 돼? 예. 에너지가 일정해야 돼.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왜 MVR이 각운동량이 왜 이건 양자화되어 있어? 왜 여기에만 있어야 돼? 드브로이의 물질파 여기 이제 물질파가 이렇게 이제 파동으로 존재하는데 왜 이런 정수배가 돼야 돼? 설명을 못 해요. 하지만 이거는 설명을 하는 거지. 여기서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제일 높거든. 아주 간단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굳이 무슨 드브로이파의 이론을 들고 올 필요도 없어요. 이 파동 방정식을 풀면 이게 다 풀려요. 이게 보어의 양자가설, 그때는 가설로만 알고 있었던 드브로이의 물질파 가설이 다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물리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공부하게 되죠. 마치 모든 공대생이 2차 미분 방정식을 다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파동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시간 공간의 함수예요. 언제 어디서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입자를 발견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몇 시에 어느 지점에 입자가 있을 확률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슈레딩거의 생각과는 달리 파동함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파동에 관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슈레딩거가 처음 생각할 때 드브로이가 그랬거든. 입자는 파동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걸 잘못 오해한 거야. 오역한 거야. 입자와 파동을 동일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자와 파동을 동일시해서 거꾸로 입자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걸 파동에서 똑같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 대체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파동함수는 완벽하지만 그 파동함수에 들어있는 모든 값이 다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체적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슈레딩거가 오해를 한 거죠. 그죠? 슈레딩거가 거의 파동함수를 완성한 사람인데 자기가 완성해놓고도 의미를 모른 거야.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너무 독하게 얘기하면 큰 의미 없는데 마치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을 완성한 사람들도 양자역학을 모르고 있으니 이제. 그래서 후대의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과학자는 물리학자는 없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물리학자는 없다. 다른 말 정확히 얘기하면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하는 물리학자는 없다. 그럼 누가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는데 자꾸 우리가 실체를 밝히려고 하잖아. 마치 탐사보도하는 사람들 같이 뭔가 실체가 있을 거야 하고 막 했는데 결국 뭐야 실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밝혀주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뒤에 가면 나오죠. 아인슈타인.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근원적인 확률이라고 이제 우리 교재는 그렇게 나와요. 근원적인 확률이라는 뭐냐? 물리학에서 확률이 물리적으로 이제 쓰이는 예가 그 전에 이제 볼츠만의 확률 이론이 있었어요. 볼츠만의 확률 이론 통계 이거는 기체 분자를 설명해야 되는데 기체 분자들 하나하나가 가지는 속력을 다
다 알아볼 수는 없잖아. 여기 기차가 무수히 많으니까. 아보가드로 횟수 만큼 많은 기차를 언제 그걸 다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는 거지. 통계적으로 통계를 내면 이렇게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그죠? 예. 많은 수의 개수들이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고 나름 적은 분포로 이런 속도를 더 적은 분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우스 분포를 뭐 갖는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확률은 개수가 많으니까 통계적으로 간단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을 쓴 거예요. 루츠만의 확률은. 그런데 양자역학의 확률은 이런 확률이 아니에요. 그리고 뉴턴 역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확률을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리적인 상황을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전자죠, 전자. 여기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상호관계를 다 알고 있다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뭘 설명을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알면 결과를 알 수 있죠. 원인을 모두 가정하고 모든 원인을 다 안다고 하자고.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분명히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게 뉴턴 역학의 결정론입니다. 결정론. 이걸 결정론이라고 해요. 결정론. 물리적인 상황을 완전히 알고 있다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입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입자의 에너지가 얼마일지, 운동 상태가 언제 얼마일지 완전히 예언할 수 있다. 당연하죠. 평사면에서 물체에서 굴립니다. 굴리면 얘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건 중력하고 여기 빗면의 마찰 정도죠. 아니면 공기 분자들이 있다면 뭐 저항력 정도가 되겠죠. 그럼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속도가 얼마인지 다 예측할 수 있잖아. 뉴턴 역학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뭐 관성의 법칙도 만들고 법칙을 많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 법칙을 딱 넣으면 얘가 언제 어느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던지면 이게 나한테 날아올지 누가 옆에 날아갈지 알잖아. 뉴턴 역학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득하고 있으니까 이게 결정론이라고. 물론 한 가지 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지만 어쨌든 다 안다면 완전히 예언할 수 있다. 이게 뉴턴 역학이고 볼츠만의 이 확률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통계적으로 단순화시킨 겁니다. 근데 양자역학의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근원적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 존재하는 실체가 없어요. 없어서 그 실체가 자체가 확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물리적인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물체 자체가 확률이잖아. 물체 자체가, 그죠? 존재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이 존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결과가 확률로만 나오는 거지. 근원적인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원래 그런 거다 이런 얘기야. 답이 원래 그렇다. 계속 질문을 하되거든. 왜 에너지가 양자화되지? 왜 운동량이 양자화되지? 막 파동함수 들고 나와서 파동함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행렬역학을 들고 나와서 행렬역학이 이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요. 일부 물리학자들이 그거는 당신들이 설명하는 방법이지. 이거는 설명하는 방법이지 물체의 근원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지. 답이 없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내가 만든 파동함수의 근원적인 의미가 뭐지? 이걸 궁금해했던 거야. 궁금해했는데 실패하죠. 밝히는데. 왜? 원래 그런 거니까. 아주 절묘한 답이죠, 이게. 그죠? 절묘한 답이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 이 답을. 에이, 이게 무슨 니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세상을 그렇게 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탐사했는데 탐사보도를 해서 열심히 탐사했는데 기자들이 그래.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 그죠? 예. 있는데 실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하지만 실체는 있어요. 그죠? 실체는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상이 있잖아요. 현상. 전자는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전자가 가지는 이걸 우리는 실체라고 생각하거든. 에너지. 실체가 구체적인 실체가 있잖냐. 근데 어때요? 띄엄띄엄한 띄엄띄엄. 실체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야. 실체도 그 실체도 여러 가지야.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띄엄띄엄한 것도 어때요? 띄엄띄엄한 것도 확률이에요. 이것도 이게 딱 이 값이 아닙니다. 딱 정해진 값이 아니에요. 그 값의 확률이 단순히 높을 뿐이에요. 99.9%. 이 정도니까 그 값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지 실제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관찰된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근데 실제 이제 양자역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관찰 결과고 결과 말고 관찰하기 전에는 관찰이라는 일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저 확률로서만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방의 문을 열면 누가 요 자리에 있잖아? 요 자리에 있는 이유는 양자역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래 여기 있을 확률이 높았어. 문을 열면 관찰이 되죠. 관찰이 되면 높았던 확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확률은 사라지는 거예요. 결정이 되면 100%가 돼버리는 거잖아. 여기에 있어 이런 얘기는 여기에 관찰이 됐잖아요. 관찰은 이제 확률을 떠나는 거죠. 확률을 떠나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있을 확률이 100%다 그럼 확률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걸 우리는 그렇죠? 결정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양자역학자들은 문을 열기 전에 본래부터 확률로 존재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실체는 인정하는 그 불완전한 양자역학자들, 이 사람들을 코펜하겐 학파라고 그러는데 코펜하겐 학파가 아닌 양자역학 현상은 인정하면서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체는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야. 실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정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사람들의 생각이. 일부 양자역학자들은 실체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실체 자체가 원래 확률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실체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 뒤에 아마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은 과도기적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완전한 이론이고 아직 더 실체를 우리가 더 알아야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죠. 아인슈타인은. 더 기본적인 이론이 발견된다면 관측 결과도 확실히 예언할 수 있고 실체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파동함수 같은 이 확률 이론은 물질이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은 신에 대입을 하고 확률은 주사위 놀이에 대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누구의 신이야? 아인슈타인의 신이죠. 자기의 신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자연은 실체가 명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양자역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은 없어요. 양자역학으로 지금까지의 양자역학적인 모든 현상이 다 설명은 됩니다. 완전한 겁니다. 양자역학은. 일단은 완전한 거예요. 형식만 완전한 거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설명에 실패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그럼 믿어야지 이거를. 믿어야죠. 믿긴 믿는데 아인슈타인은 어때?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들이 아직 더 지식이 발전한다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양자역학자들은 어때요? 이게 완성이라니까 이게 결과라고 제시해 주는 겁니다. 원자의 에너지 흡수와 방출을 확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아인슈타인도 여기에는 동의해요. 양자 세계를 확률로 도입한 거죠.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도입을 했어요? 볼츠만의 확률 이론을 사용해서 플랑크의 흑체 복사를 사용해서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거죠. 광전 효과를 설명한 걸 자기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렇죠. 플랑크의 양자 이론을 도입한 건데 플랑크의 양자 이론 자체가 볼츠만의 확률 이론에다가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양자가 되어 있다는 알갱이 이론을 가져 나온 거잖아. 양자 이론을. 그래서 양자 세계를 처음 열어 제낀 사람들이 본인이면서
양자역학의 어떤 급진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급진적이다. 뭐 이런 형태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며 기본 이론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인슈타인은 인과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이제 펜이 있는데 이 펜이 가만 두면 이렇게 넘어지잖아. 그럼 넘어진 게 결과야. 그럼 얘가 왜 넘어졌어? 넘어진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플랜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진 이유는 바람이 불었거나 바닥이 뭐 균일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밀었거나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졌지 이런 얘기예요. 다른 쪽으로도 아니고 이쪽으로도 넘어진 이유. 그래서 결과 원인을 항상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이게 과학자들의 특징이죠.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만심,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죠. 모든 결과에는 모든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렇지 않아요. 양자역학은 얘가 왜 하필 그런 쪽으로 넘어졌는가? 그런 쪽으로 넘어질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 넣으면 실제로 풀어집니다. 이게 전자가 왜 하필이면 이 거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결과 파동 함수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적분만 잘하면 돼요. 미적분.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 단순히 그냥 미적분 함수예요. 미적분 방정식입니다. 2차 미적분인데 거기에 시간하고 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함수는 어때요? y는 fx 그러면 x에 대한 함수, 위치에 대한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종속 변수가 되게 이제 독립 변수가 위치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이 위치 그래서 풀면 언제 어느 때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언제 어느 때 파동함수가 구해집니다. 언제 어느 때 파동함수. 구해놓은 파동함수가 뭐지? 보면 그 시간 그 위치에서 그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게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에요. 위치는 무수히 많고 시간도 무수히 많은데 하필이면 입자가 수소 원자의 전자가 왜 저기 있을까? 거기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과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은 인과성을 벗어납니다. 인과성이 무작위적 인과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현재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니고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조차 양자역학에 이런 실체가 없다는 걸 인정하냐? 절반 정도로 나뉠 거려. 절반 정도는 인정한다. 절반 정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은. 자,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이제 교재에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원리죠.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전자를 가지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어?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전자야. 이름이 전자가 아니라 실제 전자라고 하자고요. 전자야 너 어디에 있어? 속도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더 속도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나는 지금 정문 앞에서 초속 5m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위치와 속도가 나오죠. 우리가 어떤 입자를 관측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관측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에너지가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뭐예요? 거리, R이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여기서 얼마야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만 알면 이 원자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요. 모든 걸. 저거밖에 없으니까. 원자 핵 빼고 전자에 관해서는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수소 원자의 에너지가 딱 구해지잖아요. 그죠? 수소 원자를 명확히 우리가 아는 거거든, 물리적으로. 근데 위치를 구하려고 하면 속도가 안 구해져요. 위치를 찾으려고 하면 속도가 안 구해져.
근데 속도를 정확히 찾으려고 하면 위치가 부정확해집니다. 두 개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전자에게 너 어디에 있어? 나는 정문에 있는 게 확실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얘가 속도가 얼마라고 얘기를 해도 그 속도를 믿을 수 없겠군.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이렇게 느껴야죠. 속도를 물어봤어. 나는 초속 5m인 게 아주 확실해. 그러면 속도는 믿을 수 있다고 치자. 네가 어디 있는지 아무리 네가 정확히 얘기해도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아니면 그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을 풀어야 돼요. 근데 좀 더 쉽게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직관적으로 이거 아주 물리학 양자역학에서는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그래도 써야지 설명이 되니까 그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전자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 전자가 여기 있는지 관측을 해야 되는데 관찰을 하려면 어디 있는지니까 봐야 되겠죠? 그죠? 자의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자의 눈금이 있으면 얘가 어디 있는지는 봐야 알 수 있잖아. 그럼 얘를 봐야지. 근데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물리학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여기 어떤 대상체가 있다고 하자고요. 어떤 대상체가 있는데 이걸 본다는 얘기는 여기에 빛을 비추어서 튀어나오는 빛을 내가 관찰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관찰한다면 이렇게 관찰하겠죠. 빛이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오는 빛도 있겠고 여기 갔다 이렇게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도 있고 물론 다른 곳으로 가는 빛도 있겠지만 내가 관찰하는 건 내 눈에 들어오는 빛만 관찰하는 거죠. 아니면 그 눈 대신에 관측기를 썼다면 내 관측 장비를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관측 장비를 가지고 관찰했을 때 얘로부터 튀어나오는 빛을 이렇게 보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얘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 얘기는 여기에 뭔가 반응을 줘야지만 반응이 뭔가 자극이죠. 자극을 줘야지 이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을 본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건 빛이 형광등에서 또는 창문에서 들어온 빛이 내 알을 맞고 튀어나가는 걸 여러분 눈 속으로 들어온 그 아주 작은 일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있다, 저 사람이 있다라고 알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아주 작아진다고 생각해봐. 내가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전자처럼 이제 작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여기 있는 빛 가지고는 아주 작은 알갱이의 이 자극이 되지 않아요. 자극을 줬는데 파동으로 주는 거죠. 파동, 빛이니까. 이 파동이 이 전자를 지나가더라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이렇게 넣는데 그물의 코가 너무 크면 물고기가 안 잡히잖아. 그래서 이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는 작은 파동을 가진 빛을 여기에 쪼여줘야 됩니다. 매우 작은 파장, 매우 짧은 파장을 가진 전자의 크기만큼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을 이렇게 쪼여주는데 파장이 짧아지면 빛 에너지가 H 람다분의 C가 돼서 파장이 람다잖아요. 파장이 줄어들면 그 빛의 에너지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작은 전자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여기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전자에게 엄청난 에너지겠지. 파장이 짧은 빛을 줘야 얘가 이 짧은 파장이 이 전자를 맞고 튕겨져 나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간다고, 그대로. 파장이 너무 길어서. 그럼 이 짧으면 대신에 에너지가 높아져. 높은 에너지를 주면 얘가 이 파장을 받고 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파장을 가진 빛을 줘요. 그럼 여기에 어느 부분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파동 자체가 짧잖아. 짧다고 해서 이게 무한히 짧은 0이 아니잖아요.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 파동일 거야. 그래서 얘가 맞고 튕겨져 나가는데, 그리고 에너지가 크다고 그랬죠. 이건 에너지가 커요.
고에너지입니다. 전자에게는 고에너지예요. 그럼 전자에게 이게 비추면 얘가 이 높은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얘가 다른 곳으로 튕겨져 나간다고. 아주 빠르게 튕겨져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와서 어느 이렇게 튕겨져 나갈지 이렇게 튕겨져 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튕겨져 나간 결과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관측이 됐네. 전자가 이쪽으로 튕겨져 나왔어. 그러면 이 파동을 어떻게 막고 튕겨져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충돌하는 과정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충돌한 결과만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관찰했잖아. 관찰했어요. 전자가 이렇게 여기로 오는 거잖아. 관찰은 했지만 이 관찰되는 순간에 이게 어디 있는 게 관찰되는 거야? 여기에 온 게 관찰되는 거지. 여기 있을 때가 관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관찰하기 위해서 빛을 주었잖아. 그럼 빛을 맞고 얘가 튕겨져 나가야 얘를 관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반응 후를 보는 거지 반응하기 전을 관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관찰 결과는 엉뚱한 걸 관찰한 겁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날 보는데 날 보고 있는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예요. 전자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면 얘가 반응을 받아서 이미 다른 상태, 다른 엄청나게 멀리 다른 위치에 다른 속도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찰되는 값이 얘가 여기서 관찰했다. 관찰되는 거 여기서 관찰되는 얘의 속도를 관찰한 거지 이걸 관찰한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얘의 속도를 좀 줄여주면 되겠죠. 반응 후에 자극 후에 잘 안 움직이게 해주면 조금 더 현실적인 값이 되겠지. 더 그 당시의 값으로 되겠죠. 안 튀어나가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안 튀어나가게. 안 튀어나가게 하려면 작은 에너지를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작은 에너지의 빛. 근데 작은 에너지는 다시 또 파장이 어떻게 돼? 파장이 길어지죠. 그럼 긴 파장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긴 파장을 가지고 오면 얘를 검지를 못 해요. 그리고 파장이 길면 이 긴 만큼 얘의 위치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얘는 입자가 아니잖아. 파동이잖아. 파동하고 입자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결과는 파동의 특성도 나오게 되는데 이 파동이 너무 길어서 얘가 어디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직관적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근데 더 근원적인 게 뭐냐? 이렇게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가 사실 뭐라고? 얘도 파동이라고 해요. 얘도 이거 자체가 확률적 파동입니다. 확률적 파동. 얘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여기 있을 확률이 높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원래 실체도 불분명하고 관찰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이제 불분명해지죠.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그렇게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들의 불확정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까지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 짓냐면 얘의 위치, 우리가 x, 좌표를 x라고 하잖아요. x의 불확정한 정도를 델타 x로 표현합니다. 어디에 있어? 정문에 있어. 정문에서 앞뒤로 1cm 그 영역에 있어. 비교적 정확하죠. 정문에서 앞뒤로 사방으로 1cm에 있어. 즉 여기에는 있어. 여기에는. 그러면 위치는 이 정도에서 이만큼의 불확실성은 있잖아.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자. 하지만 여기에 있어. 여기에. 그 얘기는 이거 한 5cm 될까요? 5cm의 불확정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에 대응해서 속도의 불확실성이 결정이 돼요. 속도의 불확실성의 최소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속도도 불확실성이 있어요. 만약에 불확실성이 없다면 좀 이게 0인 거지. 둘 다 0인 거죠. 위치를 관찰했는데 이건 정확해. 그럼 어느 점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불확정성이 없을 테니까. 불확실성이 없을 테니까. 속도를 관찰했는데 속도도 정확해. 그럼 속도의 폭이 없을 거 아니야.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각각의 불확정은 0이죠, 둘 다. 그럼 둘 곱하면 그냥 0이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없고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큰 값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을 곱했을 때 어떤 값 이하로 돼. 항상 값 이상이 돼요. 값 이상. 아무리 줄여도 이 값보다 더 줄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0이 되면 좋겠죠. 그럼 둘 다 정확한 거니까, 그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완전히 정확한 거니까. 근데 아무리 줄이더라도 최소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플랑크 상수입니다. 여기에 플랑크 상수가 또 나와요. 이 플랑크가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 플랑크 상수가 여기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입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0으로 만들 수 없을 건 당연하고, 하나가 정확하더라도 다른 하나의 부정확성이 증가하게 돼요. 얘를 그래도 정확하게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특징을 플랑크 상수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책에도 이제 제목으로 나왔죠. 불확정성은 그건 본질이야, 이거야. 자연의 본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뭐 정말로 그럴까? 또 이제 의심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양자역학은 완전한 이론 체계이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자연 자체가 불확정한 거라면 불확정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양자역학은 이론 체계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학적 도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불확정성은 과학에서 모든 현상에서 완전히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이건 앞에 있는 걸 내가 좀 잘못 편집을 한 거고, 이 파동함수의 붕괴는 파동함수가 이 확률이에요, 확률. 파동함수의 의미는 확률이라고 그랬죠? 확률을 뭐라고 할까요? P, probability, P, X, T. 언제, 어디서 그 입자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이 파동 방정식이에요.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물론 그 이름을 지었죠. 슈레딩거가 만들었기 때문에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함수를 풀면, 그 방정식을 풀면 함수가 나와요. 그 함수의 의미가 이 함수를 조금 조작하면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면 확률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요거예요. 요게 파동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률이잖아. 근데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찰을 하면 위치가 정해지지. 문을 열면 여기 학생이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그 학생이 보일 거 아니야, 이 학생이. 그죠? 그러면 확률에서 관찰을 통해서 확률이 붕괴되는 파동함수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확률 붕괴. 확률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확률이 아니라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정.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딱 관찰이 되죠? 관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률은 없어지고 결정이 돼요.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합니다, 이걸. 붕괴. 파동함수, 확률이 파동함수니까 파동함수가 붕괴되었다. 입자를 만나게 되는 거지. 그 입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가 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문을 열어보면 알 수 있죠. 고양이의 방에 문을 딱 열어보면 고양이가 야옹하면 거고, 쥐 죽은 듯이 누워있으면 죽은 거겠잖아, 그렇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자입니다. 문을 열기 전에는, 문을 열었더니 살아있었어? 그럼 문 열기 전에는 어때 있었을 것 같아? 당연히 살아있었겠지, 그죠? 양자역학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살아있을 확률, 죽어있을 확률로 존재하고 있다가 문을 열는 동시에 확률이 끝나고 삶과 죽음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변하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죠? 근데 고양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치자고. 설명은 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고양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상하잖아. 현실에 안 맞잖아요. 이 고양이가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두 가지 한 가지 중에 벌써 결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문을 열어도 그게 그대로 있는 거지. 무슨 문 연다고 해서 죽었던 고양이가 살아나고 살았던 고양이가 죽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의 일상하고는 너무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설명할 때는 이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를 설명할 때는. 그럼 왜 전자는 되는데 고양이는 안 돼? 전자는 되는데 왜 고양이는 안 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고양이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무한대죠, 무한대. 또한 전자는 그냥 전자 입자 한 개지, 한 개. 전자 입자 한 개. 그럼 관찰이라는 걸 동반하면 관찰에 의해서 전자는 확률 함수가 붕괴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수많은 입자들이 이미 자기들 사이에 확률 함수를 이미 다 붕괴시켜 놨기 때문에 사람이 열어도 그걸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이미 고양이 자체가 스스로 확률 함수를 다 붕괴시킨 거야. 그 안에 수많은 입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 관찰을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면 편리해요. 관찰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전자에 자극을 준 거죠. 자극을 주면 확률 함수가 붕괴된다니까. 정보가 새 나가면서. 근데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하는 이미 이 내부에서 수많은 정보가 전달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단일 입자 아니면 작은 입자들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이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커다란 입자들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할 일을 이미 끝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정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본질인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더 이제 봐 나가면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5장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하고 양자역학의 해석, 보론의 해석, 슈레딩거 해석, 그리고 근원적인 확률,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인과성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한 거예요. 불확정성의 원리. 이 원리는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관측의 순간, 관찰을 하면 왜 파동함수가 붕괴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쭉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도 또 유사한 얘기예요. 그리고 좀 다른 주장들, 양자역학에 관련된 다른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슈레딩거 고양이라든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고 실험. 그러니까 사고 실험은 관찰을 동반하지 않잖아. 머릿속에서 하는 실험은 이제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실험. 이런 것은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양자역학은 과연 완전한가? 이게 정말 양자역학의 일부 양자역학자들이 주장하는 완전 체계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논박들이 있고 여기 보면 벨의 부등식, 벨의 정리 이런 것도 나오죠. 수학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벨 이론이라든지 수문 변수 이론은 이런 얘기예요.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뭔가 변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문 변수 이론은 그 수문 변수에 의해서 파동함수가 붕괴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수문 변수가 뭔지는 아직 실체가 없어요. 수문 변수가 뭔지. 그래서 이름을 또 수문 변수라고 하는 걸 겁니다. 여기 보면 봄의 이론, 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학자면서 물리학자인 이 봄이라든지 이런 벨 부등식 만든 사람이죠. 벨의 부등식. EPR 역설. EPR은 여기 아인슈타인, 그리고 포돌스키, 로젠 세 사람의 앞자를 따서 EPR이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는 걸 당신들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거라고 하는 걸 보이려고 막 노력했는데 결국 보이지 못하고 양자역학이 완전한 것만 보이게 됐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상대성 이론은 가짜야. 상대성 이론이 가짜라는 걸 보이려고 했다가 정말로 상대성 이론이 진짜라는 것밖에 못 보였어. 그런 역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양자역학만 더 옳게 주장해 주게 됐죠. 어쨌든 양자역학은 이제 우리들의 의식으로 우리들 생각을 생각하냐면
되게 철학에서 뭐 경험주의 학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는 일단 경험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꾸리꾸리하면 내일 비가 오더라. 그럼 또 그렇게 느끼죠. 아, 이 정도 되면 내일 비 오겠네. 뭐 습도가 높아. 이렇게 경험이 잘 맞아 들어가니까. 근데 양자역학은 아예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상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수많은 핵에 다 뭐 다차원 우주라고도 하죠. 우주가 사실은 수많은 우주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률함수 확률이 붕괴되는 이유가 뭘까요? 확률은 수많은 확률이 있지. 그 우주는 무한개의 우주가 있어. 그 중에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우주로 우리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다차원 우주라는 건. 그래서 우주는 다차원이에요. 다차원. 한 곳에 그 공간적인 것도 사실 다르다고 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수많은 무한 개수의 우주에 있는데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우주를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것도 또 공상과학적이지. 인간 쪽에 원인이 있다. 인간의 의식적인 문제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좀 이렇게 가면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좀 이상한 곳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양자역학을 배우지 못하면 영화 만드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이야기책 만드는 데는 아주 좋겠지만 허풍선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적당한 이론에 적당하게 이렇게 몰입해야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론에 몰입했다가 물론 그렇게 돼서 좋게 되는 경우도 많죠. 상당한 공상과학 영화를 만든다든가 이러면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밖에 나가서 주장을 하고 다닌다든가 그러면 미친놈 취급을 받는 거죠. 하얀 집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비상식적 생각을 받아들이다. 양자역학이 좀 어렵죠. 그래서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런 양자역학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의 원리가 양자역학적인 원리예요. 반도체의 작동 원리가. 근데 그건 잘 모르고 이제 잘 열심히 만들기만 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이용해 보자. 자연이 이용해서 자연이 만들어 놓은 물질은 반도체를 이용하는 건 완전히 만들어진 걸 우리가 그냥 소재로 이용하는 것 뿐이고 그거 말고 아예 우리가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버리자. 이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논리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 논리를 쓰면 기존에 있는 여러분 뭐 디지털 공학에서 배우는 부울데스 논리가 여기 안 맞아 들어가죠. 훨씬 더 많은 논리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갈수록 해마다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나 이 연구 지원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이걸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재 찾기도 힘들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5장까지 대략적으로 마쳤는데 뒤에는 좀 많이 뛰어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실제론과 아인슈타인 아니면 슈레딩거 고양이 이 부분부터 그리고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순간이란 요거부터 보면 되겠네요. 파동함수의 붕괴, 신비로운 관측의 순간 여기서부터 더 봐서 5장을 좀 마무리를 해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야 지금 거의 양자역학은 거의 이제 얘기를 다 한 거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여기 이제 뒷이야기들이 있죠. 기묘함, 양자 어긋남 이건 좀 해야겠네요. 양자 어긋남이라든지 국수성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양자 어긋남이나 국수성의 원리는 대학교 물리학과 3학년이나 대학 공부할 수 있어요. 3학년 되면 그걸 수식으로 공부합니다. 물리학 전공했을 때 심지어는 이걸 공부하지 않는 물리학과도 있어요. 너무나 신비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비적이지 않아요. 지금의 과학은 해마다 이게 과학적 현실이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수업을 그동안 며칠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과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지금 얘기하는 이제 양자역학 이걸 좀 마무리하는 과제를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양자역학 또는 양자역학적 발견 또는 관련 이론이나 주장, 옳지 않은 주장이나 옳지 않은 이론이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슈레딩거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 보른이나 벨 이런 또는 수문 변수 이론 또는 코펜하겐 해석. 코펜하겐 해석은 어느 정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를 읽어봐야겠죠. 5장, 4장 쭉 읽어보다 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 특정 이론을 분석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인 걸 분석을 해도 됩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주장. 진위와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꼭 사실적인 우리 사실조차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양자역학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물리적이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물리적일수록 보고서 점수가 높아요. 물리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갈릴레이나 뉴턴의 고전역학에서부터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변모되는 과정이잖아요. 분량은 자유. 참고 서적, 참고 자료, 인터넷 자유스럽게 참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장하는 것 같은 주장이 있어야 되고 또는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하다 또는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게시판에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면 내가 추가로 답을 달아주든 아니면 참고 자료를 나도 인터넷 찾아야죠. 내가 얘기하면 나는 양자역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를 전공하긴 했지만 반도체에 관련된 양자역학은 잘 알고 있지만 그건 아주 일부일 뿐이고 역학에서 일부일 뿐이고 좀 무엇을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또 더 자료를 찾아봐서 동영상 자료 요즘엔 하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게시판에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까지, 내가 잘못 썼네요. 다음 주 수업이 아니라 시험 때까지 중간고사 시험이 있는 주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웹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자역학을 마무리할 거예요. 다음 주에 설명 조금 더 하고 보고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오늘 들은 것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중간고사 이후에는 교양인을 위한 물리지식 교재 있었죠? 이걸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이제 생활 밀착형 물리학이에요.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물리적으로 발전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두 가지였죠. 이제 강의의 방향은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바뀌는 고전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가는 과정에서 특히 양자 물리학적인 개념을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고 이후에는 생활 밀착 물리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오늘 하는 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또 왔어. 여기 통증이 또 와갖고 좀 약을 먹으니까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될지. 혹시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 이게 나와서 해주시고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